네, 꼼찰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시는 최고의 변호사님들 모셨습니다. 우리 청일점이라고 하는 이게 차별적 표현인가요?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예. 자, 우리 서기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을 기르셨나요? 그러니까? 이거 오래됐는데요. 일부러 기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러셨네. 생각해보니까. 네, 맞아요. 국회의원 시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변호사님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요. 항상 헤어스타일이 어떠실까 관심을 가졌는데 네. 원상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주부터 또 합류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크게 빛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1월 16일에 있을 MBC 스트레이트에서의 김건희 녹취록 방송인데, 오늘 국민의힘이 말이죠,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보도를 보니까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보도가 많더군요. 과거에 또 선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우리? 언론 보도가 맞습니다. 실제로 법원의 실무가 판사님들이 그 방송이 되기 전에 미리 막 금지시키고 이런 거는 잘 안 합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런 선례가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경우는 거의 저도 본 적이 없고요. 근데 부분적으로 좀 내려라.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삭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일부 승소 이렇게 하는 경우는 가끔씩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상대방과 국민의힘 측에서 아마 주장할 내용은 예컨대 쟁점은 그런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의 기자가 내가 기자다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김건희 씨하고 계속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어쨌든 이 상대방이 기자라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자체를 내 말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얘기하는 와중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이 녹취록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되거나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컨대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씨는 자기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 못한다는 주장이지만 오마이뉴스에서 얘기하는 녹취의 내용에는 김건희 씨는 부인하지만 어떤 검사와의 예전에 관계가 있었다는 그 검사의 얘기가 있다. 검사. 또 그리고 정대택 씨 간에도 무슨 얘기가 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특히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예를 들면 무슨 검사란 말이에요. 전 검사.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것이 또 역시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방영하지 말라던가. 그런 식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어지는 거죠. 예컨대. 그게 전면적으로 모두 하지 말아라라기보다는. MBC가 사생활을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양재택 씨 거는 이건 얘기했나? 갑자기 나왔지. 입박한으로 다시 들어가. 근데 그 변호사, 말씀하신 그 변호사의 이야기가 맥락상 보도할 가치가 있는, 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큰 경우, 이런 경우로 봐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지난번에 YTN에서 뉴이정가요? 하여튼 그 프로그램에서 예컨대 이제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또 과거 얘기가 한번 회자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그때도 역시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해서 아마 YTN에서도 아마 보도를 했었을 건데, 그런 식의 방송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방통위에서의 심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고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전직 검사인, 현재 변호사인 그분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이게 본질적으로 그게 공익하고 무슨 관계냐.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대선 후보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현재 대선 후보와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따지게 되면은 또 되게 복잡해지는데. 기계적으로 보면은 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쪽 변호사가 또 주장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실예를 따져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국민의힘이 낸 신청서를 요약한 건지 그냥 뭐 브리핑한 걸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김건희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한 게 아니라서 이거 불법 녹음이다. 그건 이제 통비법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뜨렸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거죠. 아유, 7시간이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7시간 동안. 이게 가능한 얘기죠. 본인의 자유 의사로 자유롭게 이야기한 건데 네. 본인이 그때 어느 정도 이미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었고 그럼. 본인이 연락하는 사람이 기자였고 그리고 뭐 양 전 검사에 대해서는 양 전 검사라고 말을 하는 것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했던 것이 아니냐, 최은순 씨가 뇌물을 공유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KBS가 실제로 집중 취재를 했습니다. 네. 뭐 둘 간의 남녀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뇌물 공유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지. 이제 그런 부분. 예.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양모 검사의 미국에 있는 처와 자식에게 네. 최은순 씨가 돈을 송금했다라는 거를 예. 그건 자체는 다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지. 갚았다. 자기가 예. 특수활동비 모아서 갚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은 뭐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냐, 뭐 뇌물 공유 아니 뇌물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사생활에 둘 사이 어떤 셋 사이 뭐 그렇지. 무슨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요양병원 사건에서 이미 3년 실형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1년 나온 것은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가 피의자인지 어쨌든 수사 대상이고 네. KBS 홍사원 기자가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제출을 하면은 하긴 믿겠다. 네. 그 당시에 주가가 출렁했을 때 그 기록을 제출해주면은 최소한 믿겠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은 제출하지 않고서는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좀 믿기 어려운 부분, 의혹이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이거 엄청난 범죄에 네. 장본인이 될 수 있는 네. 사람이에요. 예. 근데 단순히 공적인 후보의 부인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떤 범죄의 연루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모든 이슈들,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던 건데 경찰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다 덮여 있다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거의 다 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서 기소를 하라고 해서 억지로 기소를 해서 네. 뭐 유죄 판결이 나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어떤 보도는 공적 이익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주 1차원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방송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를 방송을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네. 사실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슨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방송될지 모르잖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르잖아요. 몰라요. 네,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서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가처분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에 어떤 내용이 방송되는지를 먼저 공개를 해야지만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예를 들면은 무슨 내용으로 방송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놔라. 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자료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식의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방어 논리를 네, 왜냐면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는 물론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녹음 파일을 먼저 확보해서 보기 위해서 그래서 16일 날 만약에 그런 게 나오게 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뭐 하는 논리를 먼저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실 그러겠죠. 이런 걸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지 않든 간에 본인들로서는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큰 거죠. 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안 한 상태에서 방송이 먼저 나가면 방송 내용이 이제 사람 사이에서 회자가 될 텐데 그렇지. 김건희 씨의 그 음성 녹음 내용, 말투나 뭐 이런 게 회자가 되는데 지금 이게 가처분 신청이 오히려 언론 보도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방송인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은 설령 이게 뭐해서 재판부가 기각하더라도 그냥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방송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리스크 부분이 좀 약해지는 약간 좀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람을 좀 빼려고 예, 하는. 바람 빼는 거죠. 근데 도리어 이렇게 또 가처분 신청, 방영국지
가처분 신청을 내므로써 방송 홍보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죠. 스트레이트 시청률이 두세 배 그러니까. 그런 효과는 또 있겠네요. 네, 그 정말 소탐대실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드는데. 곁다리 얘기인데 양모 변호사 네.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뭐 내처가 미국에서 애들 유학시키면서 받은 돈을 내가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갚았다. 네. 제가 그걸 뭐 깜짝 놀랐어요. 역시 검사님이구나. 특수활동비가 자기 그 개인적으로 쌈짓돈 갚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저 홍준표 형님도 원내대표 할 때 특수활동비 받아가지고 마누라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말로는. 예. 그리고 검사들이 간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이고 아닌지를 모르는. 그쵸. 그럼 이제 윤석열은 총장이던 시절에 매년 특수활동비 90억을 어디다 썼을까? 양자택같이 썼겠지. 막. 그래요. 양재택도 그랬는데 우리 성렬이 형도 뭐 그 저기 특수활동비 동훈아 망고생 많지 이러면서 그치 아니 그 정도 말하자면은 형님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 세를 유지하려면은 좀 써야 돼요. 전두환이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KBS 상대로도 소송 제기하고 뭐 유시민 씨 상대로도 소송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 많이 들잖아요. 네. 써. 그래. 나 이러다가 고발당한 거잖아요. 상상입니다. 상상. 소설을 쓰신 게 소설을. 예. 상상입니다. 저기 고소당하고 고발당한 건 어떻게 되셨어요? 변호사님? 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는데 아직 소환 안 당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 고소당했다, 고발당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종이 한 장이 날라오잖아요. 그럼 뭐 겁먹어라, 닥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네. 건드린 사람을 건드려야지. 뭐 이미 배림목만. 경호법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이건 뭐 지금 방영금지 가처분. 근데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인용이 안 될 가능성도 사실은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요즘 판사님들을 사실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부지방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부에다 네. 이걸 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익이 더 우선하냐 아니냐.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3자들의 명예가 또 걸려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얘기할 거야 분명히 이게 일방적으로 기자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를 속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가 사실은 좀 나와요. 그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가 일부러 김건희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열린공감 TV가 원래는 계속해서 김건희 씨를 공격하는 식의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하면서 이제 각을 세워왔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거기에서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뭔가 당신의 변을 들어주겠다. 라는 방식으로 해서 속여서 이제 말을 끌어내고 유도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넘어갔고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억울한 마음에 좀 과장돼서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공익과 부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공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변을 할 거란 말이죠. 국민들. 네. 저는 측에서. 오히려 서울의 소리 기자가 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울의 소리 기자가 자신도 이제 어쨌든 특종을 하고 싶고 뭐 친분을 쌓고 싶고 유명한 사람과 친분을 쌓아갖고 특종을 하면은 정말 한방 아닙니까? 뉴스버스라는 것도 우리가 관심도 없었을 텐데 네. 한 방으로 확 이렇게 와 뭐 이러면서 같이 다 이렇게 한 번씩 봐주고 그랬는데 이진동 대표가 보면 화내잖아요. 관심도. 그랬는데 이분도 자신은 이제 어쨌든 간에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근데 야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해도 너무하네. 야 이건 진짜 이건 내가 보도를 정말 이 사람과의 이런 이야기 자체가 보도 가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오해라든지 내가 내 매체에서 그 서울의 소리 매체에서 바로 그렇게 낼 경우에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오히려 아예 그냥 솔직히 MBC에서 아무런 그런 연관이 없는 데서 보도 가치가 있는 것도 MBC가 또 편집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MBC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은 통화자가 직접 기자의 주관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별도의 편집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익적인 요소만 뽑아서 이 기자의 어떤 기자를 보호하거나 이런 필요도 없고요. 오로지 MBC 그 편집권에 의해서 객관적인 것만 보도 그리고 MBC가 또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더 기계적인 중립하에 보도할
하려고 노력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보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쪽 기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뭐 열린공원 같은 데서 왜 그런 걸 얘기를 하느냐. 하려면은 MBC나 KBS 같은 메이저에서 방송을 해야지. 이런 소리를 막 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MBC에다가 넘긴 거다. 우리가 했었으면 믿지도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당신들이 공신력을 가진 곳에다 큰 데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다 넘겨서 공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고 네. 보니까 윤석열의 그 말에 윤석열 후보의 그 말에 의해서 MBC로 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 김건희 씨가 줄리라고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나올 게 아니냐고 줄리라고 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더니 나 봤습니다 하고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 대로 다 아니 그러니까 메이저에다 말하는 하라고 대로 그래서 이루어지라. 메이저에다가 그렇죠. 지금 방송하겠다는데 왜 또 말하는 방영 금지 가처분 요청하고 말하는 대로 노영희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말하는 대로 팁을 주셨어. 했는데 정확한 지적을 어디 이상한 뉴스타파 뉴스버스 이런 데 하지 말고 메이저 가서 방송사 신문사 거기서 하라고 뜻대로 해줬더니 고발사주에 대해서 오전에 김웅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버버버버 해서 오후에 경로하여 격앙된 모습으로 이거 정치 공작을 하고 말입니다. 예. 아니 하려면 어디 메이저 언론 KBS 이런 데서 해야지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태도를 보니까 더 놀란 게 그때 고발 사주권 있었을 때 아주 분기탱천했잖아요. 네. 성렬이 형이. 네. 근데 저 김건희 녹취가 나온다고 하니까 당에서 지금 논리적 합리적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막 그냥 고소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굉장히 지금 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들도 아는 거죠. 네. 이 내용이 심각하다는 걸.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부터 벌써 언론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를 가처분 통해서 막으려고 지금 혈안이 됐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자기들도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실은 이게 만약에 그냥 아무런 처음에 이제 그런 보도가 먼저 나오지 않았더라면 사실 오마이뉴스 기자는 그 녹취 파일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네. 그냥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들은 얘기를 그냥 전달해서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런 걸 그냥 밝히지 않았더라면 그냥 16일날 정식으로 보도가 됐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가처분이니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처음에 이제 했던 그 기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물론 나중에는 고발 당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쨌든 고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해 보면은 조금 성급한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긴 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가처분이 이제 뭐 인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인용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좀 이제 짐작해 보는 부분이 뭐냐면은 판사가 누군가 봤더니 박병태 수석 부장판사. 그분이 과거에 어떤 설례가 있었나 봤는데 설강화라는 드라마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가 매춘이라고 한 연세대 류석춘 정직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북한의 김일성 회고록 출판 금지 가처분 기각. 그리고 세월호 유족 박종대 씨의 세월호 참사 연구 책 판매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고요. 이거 봐서는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향이 잘 느껴지지 않는 그냥 경향은 없으신 분이고 수석이기 때문에 네. 가처분은 그쪽에서 원래 하는 분이니까 그냥 하는 아 거죠. 그래요? 그러면 밑에 그 재판 연구관이라고 합니까? 아니 배석? 거기에 그냥 부에서 그 부에서 그냥 하시는 배석 거고요. 판사. 예, 그냥 예. 아니 그 부장님이 원래 다 결정하실 거야 아마 요번 건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 예. 아니 그냥 뭐 원래 대강 아는 분이긴 하죠. 아 예. 그래요? 성기업 판사님. 뭐 그냥 무난하신 분이 무난한 네, 분이다. 그냥 성향이 특별히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네, 내일 판단이 나온다고 네, 하죠. 그리고 제가 2006년도에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수석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때 이런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많이 사건을 하죠,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또 남부가 또 여의도가 있는 곳이니까. 예. 근데 이게 왜 서부로 돼 있죠? 서부로 했어요. MBC가 마포로 왔지 않습니까? 아, 이동했군요. 네. 그때 2006년도에는 여의도였는데. 여의도 네, MBC 그때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이제 주로 다 마포로 왔어요. 예. 남부지방법원에서 했거든요. 지금 상암동이니까.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남부지방법원에서 다 재판했거든요. 네. 그러면 다 이제 KBS나 MBC 주를 상대로 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기각됐었어요. 그때도 우리 뭐 수석부장 판사님이나 제가 뭐 어떤 성향이 있어가 아니라 네.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자체가 예. 이거를 법원에서 선제적으로 금지시킨다는 게 네. 굉장히 언론 자유를 어렵죠.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봐줍니다. 네. 아주 문구 몇 가지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만 좀 삭제하는 쪽으로 일부 인용하는 경우는 있어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굉장히 급박하게 제기되기 때문에 피고 측인 이 방송국 쪽에서도 반론 서면을 바로 내지 않고 좀 늦게 내요. 그러니까 재판 당일날 보통 내요. 아, 그리고 미리 내면은 또 이제 노출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치 국민의힘 쪽 주장만 다 보도가 되고 네. 방송국 쪽 주장은 거의 보도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 방송국이 이유가 이제 카드를 안 일부러 방송국에서 카드를 안 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 주장만 그냥 쫙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마치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적 대화다라는 등 뭐 무슨 아까 뭐 동의 안 받고 있다는 등 막 그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네. 그런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제 방송국 측에서 반론 서면을 낸 거 보면은 네.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판사들도 처음에는 이제 신청서만 딱 보면은 이 방송 되게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렇지. 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추측해서 이 방송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러니까 이거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신청 쓰거든요. 예. 근데 막상 방송국 측에서 딱 제시하는 걸 보면은 아니 이 방송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대본 같은 거 다 그 대체로 중요한 거 빼고는 이제 내거든요. 대본 자체를 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네. 약간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내는데 막상 그 방송국 쪽 답변서를 보면은 전혀 문제 없는 방송인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막상 재판을 해보면 네. 그거 아닌 것인 경우가 대부분. 아니 또 지금 저쪽에서는 뭐가 방송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가처분부터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나 MBC나 KBS 같은 그런 방송국에서 예. 이런 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거라든가 명예훼손 될 만한 것들을 사전에 자기들이 다 걸러내고 하지. 반대로 다 그 안에 법조팀이 있으니까. 편집을 해서 하지. 예. 법조팀이 있고 다 자문해가지고 하지. 네. 그거를 문제가 될 만한 걸 막 방송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반론 보도, 그러니까 반론권 이런 거를 얼마나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편집을 했느냐. 네. 그 내용 속에 예. 그거를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아마 그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뭐 질의서라든지 연락이라든지 했을 텐데 그거를 안 받았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안 지금 했겠죠. 저쪽에서 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처분을 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반론 자체를 아예 전화를 받지 받지 않았거나 않았다. 뭐 그랬을 가능성이 네. 있어 보입니다. 수차례 연락해도 예. 뭐 MBC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해도 또 아니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고요. 보통 연락할 때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러면요 문자나 메일 같은 것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먼저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당신의 답은 뭡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는 봐요.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쪽에서도 답을 해줄 거 질의서를 아니에요. 보냈을 텐데 아마 그러니까 그런 그래도 거 해줘요. 답변을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건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일이죠, 지금 이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다면은 또 말이 꼬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굳이 이제 거기 답변하지 말고 아예 방송을 못하게 만들자 이제 그런 취지로 지금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대응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응 논리가 없을 때 보통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됐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 예. 자, 그것도 그렇고 말이죠. 게다가 또 지금 이 김건희 씨는 유명인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말이죠. 공적 검증 대상이라는 건 뭐 판사님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게다가 또 지금 여러 논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게 뭐 입이 근질근질한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다는 설이 돕니다. 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발언이 대통령 부인이 되면 그거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공적인 어떤 검증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최순실 씨를 한번 당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번 경우에도 그런 걸 되짚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공익이라고 하는 게 더 우리가 이번에 담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국민의힘 주장의 사적 대화라는 게요. 저쪽의 신분이 기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 오늘 저 예. 서울에서니도 뭐 보도의 가능성이 있는 기자라고 건데. 자기 밝힌 문자를 또 공개했어요. 그럼 그걸 사적 대화라는 게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그럼 정말 속마음을 얘기했다. 근데 이게 속마음이 남편이랑 같이 청와대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다. 이게 관련되면 이게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기자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이 되게 억울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얘기를 들어보고 당신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좀 도와줄 수 있다. 기자니까.
내가 기자니까 내가 매체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 기자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말이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당연히 전제로 깔고 얘기를 했다는 거가 그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처음 이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운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적 대화 무슨 아니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저기 공개될 걸 과거 전제로 했다고 직장에서 선후배 사이였다든지 혹은 뭐 스승과 학생 사이였다든지 혹은 뭐 친척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제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다 그걸 이제 보도화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아니 기자 대 그 공인의 부인으로서 만난 거 아니에요. 취재원이죠? 아니 애초에 처음 만난 게. 나중에 만나기도 했대요. 직접 전화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적 대화다? 아니 무슨 관계인데 사적 대화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적 대화라는 표현 보고 되게 황당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언론 플레이용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뭐 그 재판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보다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나 다른 데서 먼저 사적인 대화라는 말을 썼다면은 더 발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7시간이나 6개월에 걸쳐서 다른 남자랑 한다는 게 사적인 대화라는 표현은 자기들이 먼저 썼으니까 그냥 그렇지. 그 사적인 대화라는 게 오히려 관점에 따라서는 진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오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왔어요.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뭐, 오빠라는 언급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먼저 서울에서 먼저 사적인 대화라는 이야기를 썼다면 네. 나를 의미한다라고 오히려 더 노발대발할 수도 있는 고발 당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들이 먼저 쓴 사적인 대화라고 해서 이제 서 변호사님 뽑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 스탠스는 아니다. 네. 근데 기자랑 사적인 대화라는 게 뭐냐? 더군다나 그 통신비밀보호 위반으로 고발했다는데 그것도 보면은 이게 제3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게 그게 그게 통신비밀보호 도청이죠, 위반인지 도청. 예. 도청이고 예. 기자하고 그 김건희 씨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네. 전혀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용인 거죠. 아니, 녹음했는 거기서 주장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녹음한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녹음한 걸 제3자가 공개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MBC 측에 넘겨가지고 공개하게끔 하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기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제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문제 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그 통화를 이제 공개할 수는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보라고 하는 거는 공익적인 거니까 그건 네.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쪽 주장인 것이고 예. 이제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게 왜 공익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게 생각나는 예전에 최순실 그 태블릿을 옛날에 어떻게 JTBC 얻었느냐 태블릿. 아, 그렇지. 그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만에 하나 가처분이 인용이 돼가지고 결국 MBC가 보도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틉시다. 여기서 예. 아니 검찰 그 조정에서 MBC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은 모두한테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법원의 결정은 MBC 만. 신청인하고 피신청인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사해요. 아, 그래요? 그 금지 명령이 MBC를 향해서 내려진 거지 일반적인 그 예. 대외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직접 방송하겠다고. 자기네가 트겠다 그랬어. 그리고 최초에 그 녹음 자체가 기자와 김건희 씨 간에 불법성이 없다면 그게 전달이 돼서 보도가 된다고 그게 갑자기 불법성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네. 갑자기 불법 녹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불법성이 없는 게 예.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논리는 빈약할 수 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이 디지털 시대에 그 가처분 신청 내가지고 그걸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예컨대 진짜 그 파일이 지금 뭐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막 틀고 7시간 그것도 틀으라고. 편집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때 법원에서 그랬잖아요.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트는 건 문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네. 논리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 거는 만약에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틀면은 오히려 이거는 더 사적인 대화도 아니고 훨씬 더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니까 예. 여기는 더더군다나 그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거 비교해보면. 아니 그래서 일단은 진짜 그러고 보면은 이 후보는 정말 사적인 정말 뭐 공개 자체를 뭐 누가 했든지 떠나서 그게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도 네. 뭐 누구 하나 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냐 사실은 있던 사실이었다라고 그냥 그렇치잖아요. 그냥 있던 사실이었다라고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용민 TV 특집 방송을 해서 7시간 7시간 특집 방송을 하시면 네. 저는 뭐 그냥 이유 없이 맥락 없이 그냥 듭니다. 갑자기 틀 수 있는데. 아니 제가 파일은 없어요. 한 네 들어보지도 군데가 갖고 있죠. 않았고. 네 군데가 지금. 근데 그 7시간 다 나오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카오스, 대한민국이 카오스가 될 수 있어요. 안 들어보셨다면서? 아니, 이게 듣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편집해서 내는 거는 MBC 편집권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7시간짜리, 6개월짜리를 다 튼다면은, 실려나갈 사람들 많아요. 예. 실려나갈 사람들 많아요. 누구라고 얘기 못 합니다만은, 하여튼 김건희 씨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좋은 인연이었던 분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뒷목 잡고 쓰러진다, 이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내용들을 듣기로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사실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구출해냈는가? 그 엄동설안의 촛불을 들고 거리에 있었는가? 반듯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제 촛불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이제 말하자면 권력을 위임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성에 안 차서 때로는 완전히 기대했던 거와는 달라서 정권 교체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결과치 우리가 지향하는 게 네오 국정농단 세력의 등장?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그 방송 나오면 그 방송을 그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안 들으셨는데 들으신 것처럼 근데 왜냐하면 네오 국정농단 왜냐하면 바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추측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대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아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성향인지가 그런 게 드러날 텐데 지금 시사 직격이라든지 KBS든 MBC든 계속해서 아주 드물게 장모 사건에 대해서 최은순 씨에 대해서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건드리면 여기서 아니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했지만 JTBC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고 석사학위 논문도 완전 박사학위 논문도 거의 90몇 %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아니 90몇 %나 그렇대요? 박사학위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사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건드리면 아니 그거를 사실 안 해서 그렇지 뭔가를 해서 그 논문을 찾아가지고 타이핑을 쳐가지고 입력해 보면은 90% 넘게 제가 그거를 보도를 봤는데 그런 거 그리고 석사 논문도 미술계의 시작을 알린 그 석사 논문도 42%랬죠. 몇 페이지 중에서 아니 근데 40몇 페이지 중에서 48페이지인가 그런데 45페이지가 다 표절이 있는 상태고 그런 게 이제 뒤지지 않고 찾지 않아서 그렇지 뭐만 건드리면 그렇게 자꾸만 나오는 어떻게 이렇게 파도 끝이 없을까. 자 이제 광고 좀 하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특별전 부엉이네 오솔길 유기농 작두 공차. 아이고 짙지요. 네. 자 현재 김용민닷컴에서 충남 지역업체가 충남 특산물로 만든 우수 제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업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한 특별전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충남 특별전 제품은 바로 부엉이네 오솔길의 유기농 작두 콩차입니다. 콩 우리 윤석열도 좀 구매해 주시고 머리가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콩. 정용진도 좀 구매해 주시고 콩이에요. 네. 콩. 콩. 콩이 또 싫다고 그랬지 참 생각해보니까 이 콩은 좋습니다. 예 그래요. 머리가 맑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유기농 작두 콩차입니다. 작두 콩은 예로부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에 좋은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코막힘, 기침, 축농증, 기관지염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을 개선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콩 종류는 대체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런 작두콩의 효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농약 없이 키운 유기농 작두콩을 차로 끓여서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먹고 낫는다면은 그건 약이고, 예,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맛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나 보리차 드시거나, 녹차 드시거나, 그럴 때 이 작두 콩차로 대신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부엉이네 오솔길의 유기농 작두 콩차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100% 순수 자연재배 제품입니다. 콩째로 갈아 넣어서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요. 거기에 티백 역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PLA 필터로 만든 제품이라서 사람에게 좋고 지구에게도 안전합니다. 유기농에 대한 신념과 작두콩 효능에 대한 믿음으로 귀농해서 도시 엄마에서 농부 엄마로 묵묵히 농사를 짓고 있는
충청남도의 부엉이네 오솔길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격과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건강하고 구수합니다. 자, 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고요. 게다가 10,000원짜리 한 팩만 주문하셔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저도 이거 집에서 먹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속이 사실은 제가 사실은 가스가 많아요. 그래서 트름을 엄청 많이 하고. 아, 그래? 아이고, 이런. 그래 보이지 않는데. 네, 근데 그 위장이 좀 안 좋은데 그 위장이 안 좋은 곳에도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럼. 따뜻한 성분이기도 해서 네. 제가 좀 손발이 차고 좀 몸이 좀 찬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잡두콩이 열이 많고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손발이 차거나 아니면은 뭐 기침 이런 호흡기라든지 네, 기관지. 호흡기는, 네, 네. 그런데 되게 좋고 식체증, 체증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몸이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기관지 약한 사람은 좋은 게 도라지 배잖아요. 네. 이것도 좋은. 도라지 배 수세미. 예. 네. 그래도 홍보대사가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 나오시면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감옥 나오시면은 한번 섭외해볼까? 아니, 전혀 아니고 작두라서. 콜록 아니 작두가 아니라 저희 기관지 때문에 군대 안 갔잖아요.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예, 그래요. 기관지. 예, 농담인 건 아시죠? 예. 네. 자, 농담. 여러분 많이 눈에 사랑해 좋은 주시기 건요. 바랍니다. 윤석열 씨는 부동시 때문에. 부동시 때문에 눈에 좋은 거 루테인도 김용민닷컴에서 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충남 특별전 부엉이네 오솔길 유기농 작두콩차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저는 지금 이 역사의 아름다운 톱니바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12년에 네. NLL 문건을 가지고 정문원 의원이 지고 그리고 김무성 이 유세장에서 지고 흔들고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 뭐가 됐냐면은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그 단초가 테마가 된 거예요. 오. 온갖 그 지저분한 댓글들, 노무현이 북에 넘어가서 무슨 접대를 받았길래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근데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근데 돌고 돌아서 자기가 그 당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같이 침몰하는 이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기획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톱니바퀴를 생각해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참 대단합니다. 예. 제가 막 90몇 %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멤버 유지 논문, 그 박사학위 논문은 43% 들어갑니다. 43%. 아이고, 갖다 근데 이게 버려야지. 표절이라고 해서 아예 표절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20%입니다. 20%. 그러니까 이건 아예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예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계속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숙명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네. 멤버 유지 논문 아니, 43%? 자, 그렇게 해서 7시간을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돼가지고 누군가가 7시간을 다 그냥 올렸다라고 했을 때 서울의 소리 예컨대 올려가지고 그거를 편집해서 방송하고 편집해서 보도하는 거 그거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7시간. MBC가 보도를 가처분이 못했어. 인용이 돼서 네. 뭐 일부분- MBC가 보도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 파일을 서울의 소리든 어디는 7시간 다 깠어요. 근데 그걸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그러니까 아무개가 김- 방송하고 뭐 또 기사로 내고 서울의 소리에서 7시간에 다 깐 걸 김영민 TV에서 네. 뭐 30분짜리를 딱 발췌해가지고 와서 해도 되냐 이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왜 안 될까요? 이게 뭐에 MBC가 안 걸릴까요? 된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전혀 조촐하다고 전혀 빨리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내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된다고 해도 하실 거잖아요. 아니, 저 용산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건데, 굳이 그거를 가처분을 인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는데, 뭐, 일단 제동을 건다는 면에서는 뭐, 의미가 있긴 가만히 하겠지만.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액션이라도 취해야 자기들한테 믿는 쪽, 자기들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막 저딴 거나 한단 말이야, 막 공작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하는 그런 액션이지, 그게 이제 대국민적으로 먹히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거는 더
자신들의 어떤 지지층에도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거 갖고 왜 자꾸 그러냐라고 이제 같이 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쪽이 원래 이렇게 막 법대로 막 법으로 뭐 걸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자기가 이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고 자기 주변의 참모들이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걸핏하면 그냥 법으로 거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그걸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키우고 네. 그런 게 좀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치의 사법화, 정치적 이슈가 생기면 검찰에 들고 가고, 뭐 법원에 들고 가고, 이게 굉장히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일단은 일반인들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검사가 판사가 결정해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검사하고 판사는 뭐 완전 무결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이제까지의 생애 경험, 가치관, 정치의식, 사회의식을 갖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사법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민주주의가 쇠퇴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가처분을 인용하기보다는. 그래요. 하여간 가처분 인용 결과 내일 나와 보면 알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하네요. 뭐 이미 이 방송 보실 때 결론이 났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예측합니다. 저는 예측합니다. 내일 신문기일. 네, 내일이 예. 근데 내일 바로 결론 나겠죠? 내일 나와야 되겠죠. 내일 모레가. 근데 아니면 내일 모레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낮에 나올 수도 있어요. 방송 날짜 토요일입니까? 일요일 날. 일요일. 뭐 일요일이면 토요일 날 나올 수도 있어요. 토요일 날. 그렇군요. 일요일 날 낮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 날 나올 수도 있고. 일요일 날 낮에. 네. 아. 왜냐면 밤에 방송이 8시 반 방송이면 네. 갑자기 6시까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잠깐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판사도 주말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저녁쯤에는 결론이 날 금요일 거예요. 저녁쯤에. 근데 서기호 전 판사님은 요즘 친한 판사님 없어요? 좀 물어보죠 그래요. 제가 봐서 제가 제일 친한 것 같아요. 있어도 물어볼 수 없잖아요. 여 변호사님의 친분 진짜 친분 라인에.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워낙에 제가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일부러 이야기 안 해요. 워낙에 좀 뭐랄까 이렇게 고직하시고 고지식하구나. 반듯하셔가지고. 원직주의자구나. 이게 그 정치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현직 판사들한테 전화가 오는 건 저는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쵸. 윤석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 후보는 말이에요. 막 자기가 총장 시절에 뭐 후배들한테 뭐 검찰 잘 부탁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나올 네 때. 맞아요. 그 아주 잘못된 태도거든요. 근데 그걸 버젓이 그렇게 자랑하고 막 그 언론을 통해서 네. 일단 나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검찰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연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적으로 만나서도 안 되고 전화해서도 안 되고 원래.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은근히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개그감도 있으시고. 그럼요. 네. 재치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제가 제일 잘 끌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끌어내봐요 한번. 아니, 지금 자리가 너무 멀어요. 좀 사적인 자리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잘 결정문이 주말에도 나올 수 있냐 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딴 얘기인데 저희 막 중요한 사건 구속영장 새벽 그렇지. 2시 막 3시 이때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판사가 새벽 2시, 자다가 하는 3시까지 거지 자다가. 3시까지 기록을 보다가 많은 가느냐.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뭐 서명하고 뭐 네. 기각을 하든 발부를 하든 네. 밑에 직원한테 새벽 2시에 내려가세요.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퇴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충분히 보통 그렇게 그렇죠. 가능하고요. 이제 신중하게 결정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결론을 내려보내는 거를 12시 넘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박근혜 구속이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때 나왔어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TBS 라디오에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가 흘러 나왔습니다. 예. 한동훈이 사법농단을 되게 혹독하게 수사를 했잖아. 필요 이상으로. 막 언론 플레이하고 뭐 그 판사들 불렀을 때 기자들한테 입청하는 시각하고 거기를 알려줬어요. 오늘 몇 시에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단순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성 참고인이다 뭐 이런 것도. 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서초동의 얘기들이 막 떠돌잖아요. 그 판사들이 정말로 생애 최초로 철제 의자에 앉아서 검사에 자기네들은 그 검사가 만든 기록을 그냥 서면으로만 봤을 뿐인데 자기가 참고인 피의자가 돼서 철제 의자에 앉아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서초동 식당에서 자기를 조사했던 검사가 들어오면 얼른 자리를 아니 근데 우리가 또 그 좀 분리할 필요는 있어요. 그때 사법농단 수사들은 또 열심히 잘했어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박영수 특검이라든가 뭐 윤석열 후보라든가 한동훈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되게 열심히 수사한 건 제가 알아요.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왜냐면 재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재벌이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과 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상황과는 분리를 좀 시켜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제 덮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은지 변호사님을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선택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축은행 때도 그랬고 항상 선택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열심히 일을 선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히에 대한 공을 굳이 취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선택적인 거니까 그 선택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간택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의가 아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모욕을 당했는데 윤석열 집단한테 우리 판사님들께서 네. 그러면 아니 뭐 아무리 저 적폐 판사라 할지라도 그 자기 선배가 저렇게 당했는데 다른 일반 판사들이 좀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찰이 뭐 갖고 올라온 거 그냥 기소된 거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한다든지. 아니. 근데 빤스 목사 거는 줄줄이 무죄를 냈어요. 검찰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 물론 이제 검찰이 대충 기소한 것 같긴 합니다만 왜 그럴까? 글쎄요, 근데 판사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재판을 할 때 원래도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은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판사들 생각보다 되게 소심해요. 이렇게 자존심 뭐 내세우고 그렇게 가지고 막 하고 이렇게 좀 안 하고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신중하게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약간 안 좋게 보면은 자존심도 없다. 소심하다. 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검사들은 이제 뭐랄까 같은 청에 있거나 이럴 때 계속 회식하고 무리지었고 막 선배 막 해가지고 막 약간 서열 문화부터 해가지고 그런 게 당연하고 막 결제받고 너무너무 당연한데 법원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약간 이제 뭐 재판에도 절대 개입하면 안 되는 거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하자면 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선배들의 복수를 해줘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만 살아야겠다. 나라도 잘 살아야지. 그렇죠. 어휴, 내가 잘 살아야지. 맞아요. 약간 개인주의가 더 강하죠. 네, 개인주의적인 우리 성향. 회사, 우리 법원, 전혀. 우리 판사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살고 보자. 약간 그러니까 어휴 씨 저쪽 라인은 아니구나 이제 그쪽 관광 내리면 돼요. 네. 쳐다도 안 보면 되고 예. 굳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쪽으로 이제 약간의 그런 뭐 복수심 이런 생각 자체를 갖는 문화가 없고 그리고 이제 검찰들은 나와서도 이제 자신들의 검찰 어쨌든 간에 우리 회사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 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판사들은 법원 나와서는 굳이 뭐 하여간 일도 연락도 안 하고 아니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경심 교수 건에 대해서 진짜 뭐 그게 표창장이 위조가 됐는지 좀 검찰 논리가 잘 설득이 안 될 뿐더러 3년형?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이 말하자면 이 정권 흔들기 위해서 억지로 기소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 외 판사들이 1, 2심에서 모두 손을 들어줬는지 이게 참 너무 궁금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윤석열 집단의 작품인데 아니요, 그 판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제조해 오는 기록을 읽는 것은 검사가 곳곳에 묻혀놓은 독을 그렇죠. 먹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 이걸 딱 따라가게 돼요. 네, 되게 중요한 맞아요. 말씀이셨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는 사건 기록 안 봐서 그래요. 네. 검찰이 만들어 놓은 사건 기록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지. 막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몇 책씩 돼요. 네. 근데 이 많은 것에 다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꾸며놓는단 말이에요. 네. 저서도 꾸며놓는다고 주소를 꾸민다 하잖아요. 네. 아까 독을 묻혀놓는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럴듯하게 만들어놔요. 그럼 판사가 이거 읽을 때는 그런가? 이렇게 약간 검찰 논리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기록을 열심히 봐서 그래요. 그래서 판사들이 사건 기록을 너무 열심히 봐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예. 그냥 바깥은 절벽이다. 그러니까 솔직한 판사들은 무죄 추정이 어디 있습니까? 피고인석에 앉으면 그냥 유죄 추정이죠. 라고 아주 솔직한 판사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정경심 교수 건이나 조국 전 장관 건은 판사들이 편견과 잘못된 그분에 대한 개인적 사적 감정? 조국 부부에 대한 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지나치게 저는 정말 경도된 그런 것들이
과하게 들어간 판결이었다고 생각해요. 1심, 2심 전부 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와서 지금 그 PC의 증거 능력을 이번에 좀 없애준 거, 네. 그건 정말 하늘이 내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대법원에서 이게 물론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은 네. 뒤집어질 가능성 자체가 사실은 매우 휘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 1심에서 막 검사들이 막 때로 들어와가지고 막 원래 재판할 때 검사들이 겁대되고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공판 하는데 검사 시키지. 네,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수사검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때는 난리가 났잖아요. 막 다 들어와가지고 막 그래서 판사들한테도 막 거의 난동을 부리는 수준으로 근데 처음에 제가 그런 재판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그 언론을 향해서 하는 그렇죠. 거예요. 언론을 향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한 게 아니라 예. 뭐 법정에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 한 줄을 위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재판부도 바뀌었잖아요. 대등재판부 바뀌었는데 그렇긴 한데 판사들도 내가 제압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도 그 언론을 향해서 쇼하는 그 검사들을 제압할 수 없으면 제압 당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식의 사건을 네. 많이 해봤는데 검사들이 4명, 5명이 쭉 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이제 1, 2, 3, 4, 5 해서 부장부터 해가지고 쫙 앉아요. 직관검사들, 네. 특수부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존경하는 판사님 하면서 이제 판사를 쳐다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언론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안에서는 제왕처럼 행동하면서 상당히 퍼포먼스를 하는 거거든요. 쇼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압당하게 그렇죠. 마련이죠. 사실은 전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검사가 정말 칼을 들고 법정에서 춤을 추는구나, 완전 칼춤을 추는구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완전히 저는 법정에 들어가서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판사 자신을 향해서도 얘네들은 밥 먹으면 누구도 이렇게 조질 수도 있구나. 이런 존재라는 것도 좀 압도가 되는, 제압이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하다 보면은 그렇지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계속.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정이 우리나라 행사법정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진 법정. 그래서 판사들이 검찰과 변호인 측, 피고인 측을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검찰 측은 좀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기울어져 있다. 제가 실제로도 이제 뭐 친한 이제 판사하는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은 예를 들면은 똑같이 동등하게 대해주려고 피고인 뭐 검찰 뭐 똑같이 대해주려고 자기는 이렇게 한 거고 아니 뭐 다르게 대할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자기 이제 초심에 그 단독일 때 형사 단독할 때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어느 날 법원장한테 불려갔대요. 조금 검사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니,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해주면 검사 중에서 네. 높은 사람이 법원에 있는 네. 부장에게 전화를 네.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 이렇게 협조가 안 돼가지고 일을 되겠습니까? 이렇게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장이 다른 판사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모여서 밥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가지고 다시 하달하는 방식으로 내려와서 다음부터 재판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왕왕 들려왔어요. 요즘은 좀 덜 그러지. 요즘은 이제 검찰하고 법원 간의 관계가 옛날처럼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소원하지만 몸살이죠. 사실은 근데 검사들한테 더 몸살이죠. 이제 뭐 서 변호사님이 그 양 당사자, 형사소송의 양 당사자를 대등하게 공평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하셨고 판사들이 소심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김학의 출금이 불법이라면서 그 사건의 법정 풍경 2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출입국 관리본부 직원들이 왔는데 아직 피의자인데 이 사람들도 피의자인데 처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범이면 피고인 아니에요? 같이 처분해야 되잖아요. 불기소든지. 근데 아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검사 질문에 떨어지기도 전에 얘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반대 신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하는 예민한 질문은 순간적으로 검사 눈치를 봐요. 그럼 자기는 피의자니까. 여기서 말 잘못하면 자기 걸려있는 사건, 혐의 있다고 기소되고 위증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의 시선이, 증인의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민감한 질문, 까다로운 질문,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검사 얼굴을 봐요. 그게 첫 번째 제가 본 거고 두 번째는 2019년 3월 23일 김학의가 저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때 문무일한테 전화를 하니까 문무일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검찰총장. 예. 그러니까 그 이규영 검사가 여의도에서 연락을 받고 동부지검, 송파에 있는 동부지검까지 가면서 이제 위에 승인을 받아달라라고 전달을 김학의 하죠. 출국 금지. 예, 왜냐면은
이때까지 자기 선배들이 다 봐준 사건이잖아요. 그럼 네. 김학의만 문제가 아니라 뭐 윤재필, 강혜훈에서 그 무혐의한 자기 검사들 선배들한테도 다 연루되는 일이니까 그렇지. 예. 그래서 승인을 얻어달라라고 했는데 문밀 연락 안 받고 봉욱 대검차장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불법이라면 대검차장, 봉욱 대검차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네. 출금이 합법이라면 훌륭한 지위가 아니고 어쨌든 자기 책임이잖아요. 네. 근데 봉욱은 싹 빠뜨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아니 봉욱 차장은 왜 조사를 안 하느냐. 그 뒤에 여러 가지 연관성들도 다 그 봉욱 차장이 떠오르거든요. 조사를 안 하느냐, 뭐 수사 미진이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했더니 말씀하셨던 특수부 검사 4-5명 뒷간을 하는데 임세진 검사가 법정에서 말을 하려면 재판장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팀을 해주신 게 누굽니까? 되게 무례한 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 위해서 기자들 퍼포먼스를 한 거고 판사가 부장판사가 아무 말도 안 한, 제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지해야 되는데 제압당하는 거죠. 만약에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바로 오버락 하거든요. 야단치거든요. 이야, 참 이게 변호사가 제일 만만하죠.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법정에 가보면요. 변호사들은 막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막 말 한마디 조심하고 막 그래요. 근데 검사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죠. 아이고 참 아주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 자, 우리 잠시 광고를 좀 네. 듣고 예. 지금 오늘 동접자가 벌써 12,000명이 되고 있어요. 아, 평소에는 얼마인데요? 뭐 몇천 명 정도인데 오늘 12,000명. 서 변호사님 나오셔서 그런가? 자 여러분 오신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여기 김용민 TV가 굉장히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구독하기 한번 슈퍼챗도 눌러주세요. 돼요? 슈퍼챗? 아니 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기 구독하기만 해줘. 싸주시고. 구독하기만. 아니 와서 좀 구독 좀 해줘 좀. 아이고 아니 와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가면 어떡해. 아, 굉장히 좋은 방송을 하고. 이현주 변호사님 좋아요, 신혜지 변호사님 좋아요 이렇게 다 하나씩 써주세요 댓글로.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좋으시면 구독하기, 신진 변호사님 좋으시면 구독하기, 이현주 변호사님 좋으시면 구독하기. 우리 서기호 저는 좋아요 변호사님. 해주세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기